네, 안녕하세요. 4주차 리액트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나윤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리액트를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하실 방학 프로젝트 역시 리액트를 사용할 건데요. 그리고 이번 지원자분들을 보니까 물론 지금 다 파트 1 분이 되셨겠죠? 이번 퀴즈에도 리액트에 대해서 깊은 학습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강의는 리액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만나는 시간인데요. 리액트가 무엇인지 간단히 보며 추후 예정된 리액트 강의가 또 여러 개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의 컨텐츠는 대부분 리액트 공식 문서 기반으로 작성했는데요. 추후에도 리액트에 대해 더 공부해야 된다면 가장 좋은 레퍼런스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학습도 할 수 있고 리액트가 제공하는 API도 여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왜 다 리액트를 배우고 사용을 할까요? 굳이 저희 쿠이뿐만 아니더라도 다 사용하는데요. 우선 리액트의 소개를 보자면 웹 및 네이티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라이브러리. 저희들은 대부분 웹만을 사용할 거고요. 네이티브는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따로 기술이 있습니다. 아무튼 라이브러리라 명시가 되어 있는데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프로젝트 전 생애 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퓨어한 HTML과 자바스크립트로 로직을 작성해도 그중 일부만 리액트로 포팅을 하는 그런 작업도 가능합니다. 우선 여길 들어가기 전에 그 선언은 프로그래밍에 대해 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아신다면 상관없고요. 선언 프로그래밍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저희가 컴퓨터 입장에서 어떻게 동작해야 될지에 대한 코드를 짰다면 설명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추상화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예. 우선 첫 번째 이유로는 가장 인기 있는 웹 라이브러리예요. 2024년도 자료고 리액트가 가장 1위에 있죠. 앵귤러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한국에는 리액트랑 뷰가 양분을 하는데 그래도 리액트가 되게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 팀에 따르면 리액트 공식 문서에 MAU 월간 활성화 유저라는데요. 200만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엔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영문 문서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제 생각에 훨씬 더 클 것 같고요. 아무튼 이용자가 많으니까 큰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증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레퍼런스도 있고 기술 생태계도 풍부합니다. 리액트를 사용할 라이브러리도 많고 리액트를 좀 더 쉽게 사용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프로덕트가 리액트로 개발되고 수많은 기업체에서 사용됩니다. 사실 이게 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회사에서 사용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튼 그래야지 취업을 할 수 있고요. 아무튼 기업 입장에서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기술 써야지 구인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직접 조작하는 방식의 난해함을 해결해줍니다. 기존 바닐라 JX로 작성하는 비즈니스 로직 저희가 이전에 투두 리스트로 했었죠. 돔의 변화를 추적하기 어려우며 많은 버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화면에 뿌려주는 데이터가 관련있는 거에서 항상 렌더 함수를 호출해야 됐잖아요. 그럼 좀 귀찮음도 있고요. 리액트는 선언적 UI로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상태 기반 UI 업데이트 이건 다음에 저희가 자세히 배울 건데요. UI 상태 변화 로직만 작성하면 화면 업데이트는 리액트가 알아서 담당을 합니다. 유즈 스테이트라고 스테이트와 setState 이런 함수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아키텍처 기반이에요. 컴포넌트 아키텍처는 저희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UI 조각을 재사용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왔어요. 그럼 더 추상화가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공통화가 가능하겠고 그럼 덜 버그가 발생하고 더 편하게 개발할 수 있겠죠. 버추얼 돔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전에는 돔에서 어떤 요소를 찾고 요소를 생성하는 것을 했는데 리액트는 버추얼 돔 기반입니다. 우선 이 설명 이전에 대해 알아야 될 것이 성능이 무조건 빠른 것은 아니에요. 그 스벨트라는 기술인데요. 이건 리얼돔을 사용하는데도 거의 홍보 멘트가 뭐 리얼돔을 사용하니까 더 빠르다. 근데 아무튼 뭐 여기
나오는 그런 문구가 되게 유명한 문구라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교육 목적상. 그래서 버추얼 돔이라는 것은 간략히 소개하자면 직접 돔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메모리상으로 선언되어 있거든요. 그럼 버추얼 돔 업데이트예요. 그 다음에 버추얼 돔을 잘 업데이트한 뒤에 그걸 실제 돔에 반영하는 로직이 있겠죠. 버추얼 돔을 실제 돔에 리액트가 최적화를 거쳐 그냥 반영하는 게 아니라 리액트가 알아서 덜어낼 건 덜어내서 최적화를 거쳐서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리액트를 알기 전에 이 JSX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JSX는 자바스크립트의 확장 무법으로 JSX라는 확장자를 가져요. 기존에 HTML과 JS를 아예 다른 파일에서 개발했잖아요. 근데 JX가 이게 마크업과 스크립트가 한꺼번에 합쳐진 그런 개발 양식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마크업과 스크립트 한 번에 같이 개발 시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JSX의 예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 자바스크립트인데 HTML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변수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뭐 함수로도 리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애트리뷰트도 정의할 수 있고 그것이 JSX입니다. 아무튼 JSX에서 규칙은요 무조건 태그가 닫히는 걸 명시 필요해요. 일부 HTML 태그에 대해서는 닫는 태그를 명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JSX는 무조건 닫아줘야 한다. 그리고 최상의 부모는 하나만 존재 가능해요. 이건 이따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애트리뷰트를 키는 밸류 형태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카멜 케이스로 작성해야 돼요. 온클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소문자였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개발을 리액트를 하다 보면 온까지 소문자고 그 다음에 클릭이 대문자, 이게 카멜 케이스라 하죠.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근데 역사적인 이유로 에리와 데이터 어트리뷰트는 HTML에서 동일하게 대시를 사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심화적으로 사용할 때 쓰는 아트리뷰트고요. 에이리아는 접근성 튕길 때 사용하고 데이터는 커스텀 데이터를 주입할 때 사용합니다. 별로 쓰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밸류가 스트링이 아니라면 중괄호를 씌워서 애트리뷰트 밸류를 정의를 해줍니다. 이런 변수뿐만 아니라 숫자 같은 것도 이렇게 중괄호를 씌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JSX의 중간에 이렇게 중괄호를 통해서 로직을 주입할 수 있는데요. 중괄호 내부 로직은 역시 JX나 또는 JSX 배열을 리턴해줘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getSomJS라는 JSX를 리턴하는 함수가 이렇게 중간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배열을 리턴해주는 로직이 있습니다. userNames라는 이런 스트링 배열에서 맵 펑크션을 통해서 JSX 배열을 만들어주는 로직을 주입하고 있네요. 논리 연산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A가 true라면 이거여야 된다. 엔드엔드를 사용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A가 false라면 이것은 이 JSX 태그는 없어지게 되고요. 사막 연산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A가 true라면 이거고 false라면 뭐 이 다시 로직을 수행하고 중첩된 것도 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와 B가 true라면 아니죠. A가 true라면 AAA, A가 false인데 B가 true라면 BBB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역시나 배열을 리턴할 수 있으니까 배열 메서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or each 이런 거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리턴을 해줘야 되니까 맵을 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JSX를 JS로 라는 의미의 섹션인데요. 우선 JSX 자체는 사실 이게 브라우저에서 사용을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JSX를 자바스크립트 적절히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 이런 바벨과 같은 트랜스파일러가 존재한다고 했죠. 바벨이 이전 예시에서는 그냥 특정 브라우저 버전에 호환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하는 걸 배우는데 리액트에서도 나옵니다. 어쨌든 바벨을 잘 설정해주면 이런 트랜스파일러는 JSX 파일을 읽어서 적절한 JS 파일로 변환을 시켜줘요. 예를 들면 이런 JSX가 있다고 할 때 바벨을 거치면 이렇게 바뀝니다. create element라는 함수로 반영되고요. 첫 번째 인수로는 가장 아우터 태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트리뷰트들,
나중에 가면 프롭스라고 정확한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카멜 케이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노드, 여기에 있는 자식 노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div라는 가장 아우터 밑에 이렇게 자식이 두 개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변환되냐면 가장 아우터의 div에 따로 아트리뷰트가 정의 안 됐으니까 null, 그 다음에 자식 두 개가 인수로 이어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create 엘리먼트 자체는 레거시예요. 최신 문법에서는 이런 걸 사용해서 JSX라는 함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트랜스파일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create 엘리먼트가 이름이 더 직관적이라 교육자로서 활용이 됩니다. 지금도 create 엘리먼트를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결론 말하자면 JSX는 create 엘리먼트 함수로 치환이 됩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는 최상위 부모. 따라서 최상위 부모는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두 개가 존재한다면 이 규칙 깨지니까 저희들 뭘 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아규먼트는 아트리뷰트를 객체로 변화합니다. 예, 따라서 저희들이 아트리뷰트를 정의할 때 나중에 스프리드 연산자도 막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규먼트부터 자식의 엘리먼트들을 쫙 나열해 줍니다. 리액트가 컴포넌트 아키텍처인데요. 컴포넌트의 예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무튼 리액트를 사용해서 컴포넌트로 선언한다는 것의 의의는 이거예요. HTML, CSS, JS. CSS는 물론 괄호치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사용자 정의 컴포넌트라는 앱의 재사용 가능한 요소로 결합할 수 있다. JSX에는 마크와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엘리먼트를 리턴하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JSX를 리턴을 해주죠. 그리고 리액트 컴포넌트는 일반 자바스크립트 함수지만 이름은 대문자로 무조건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소문자 P가 아니라 대문자 P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소문자로 시작하는 것은 그냥 HTML 태그예요. H1, P, 스팬 이런 것들. 웹 컴포넌트도 사용하게 하는데 우선 이것과 충돌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내에서 컴포넌트도 중첩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필이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갤러리라는 컴포넌트도 있어요. 그래서 갤러리 컴포넌트의 JX에 프로필을 제가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한 파일 내에서 여러 개 컴포넌트 정의와 사용이 가능하며 임포트, 익스포트 구문, 저희가 모두 관리한다는 구문이죠. 그걸로 다른 파일 컴포넌트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컴포넌트 함수 스코프에서 컴포넌트를 정의하는 것은 안티 패턴입니다. 이건 강의를 다 들으면 어떤 분은 이해가 가고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셔도 이거 나중에 리액트 강의를 더 듣거나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까지 하죠. 이러면 되게 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한 건 이런 패턴이에요. 갤러리랑 컴포넌트 안에 또 프로필이라는 컴포넌트를 이렇게 선언했죠. 아무튼 결론 말하자 이런 로직은 매우 느리고 버그를 촉발시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패턴은 이렇게 따로따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사용되지 않아도 복잡한 마크업과 비즈니스 로직을 컴포넌트로 통해서 격리와 추상화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되게 역시나 좋은 특성인 것 같아요. 네. 프롭스란 건 무엇일까요? 저희가 HTML 경우에는 애트리뷰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리액터에서는 다 프롭스라 하는데요. 이것은 컴포넌트 함수의 아규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JS 태그의 아트리뷰트도 리액트라 프롭스라 치함. 근데 이런 네이티브 HTML 태그는 HTML 표준을 준수해서 리액트 내에서 미리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태그도 src와 alt 태그가 이렇게 리액트 내에서 이미 정의가 돼서 저희가 문제없이 쓸 수도 있고요. 네, 오로지 객체만 가능해요. JSX에서는 이런 키는 밸류 형태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트랜스파일 시에 create 엘리먼트에서 두 번째 알교로 객체가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객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props를 부모 컴포넌트가 자식 컴포넌트로 값을 전달하는데 사용 가능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단방향 통신을 한다. 이렇게도 말해요. 한번 props를 사용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네, 아바타 컴포넌트에 person이랑 size라는 props가 있죠. 네, 이것을 오브젝트 디스트럭처식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당연히 이렇게 객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롭스를 여기다 전달이 가능하다. 이미지 태그에다가 직접 이렇게 전달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 아바타 컴포넌트를 어떻게 사용하냐, 프롭스를 줘가지고 아바타 컴포넌트에는 펄슨과 사이즈가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키는 밸류 이런 형태로 이렇게 프롭스를 저희들이 넣을 수 있습니다. 객체만 가능하므로 리액트 컴포넌트 생성 시 두 가지 방식으로 프롭스 정의 가능. 일반적으로 그냥 아규먼트에다 프롭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점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프롭스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구조분의 할당이 있습니다. 프롭스 처음 소개할 때 여기 바로 위에 있었던 예시죠. 구조분의 할당을 활용해서 프롭스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게다가 기본값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스프리드 오퍼레이터 객체니까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로필의 프롭스를 아바타에 그대로 넘겨주는 것도 있죠. 근데 이것은 제한적으로 사용하세요. 다른 모든 컴포넌트에 이 구문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시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뭔가 어떻게 넣어야지? 이건 제가 설명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경험을 하다 보면 뭔가 보일 겁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 레스트 오퍼레이션도 객체니까 가능하죠. 이건 되게 자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src, alt, 그 다음에 레스트를 이렇게 객체로 스프레드 했을 때 div에다가 이런 레스트를 주고 src, alt는 아바타에 이렇게 프롭스를 주는 모습.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이 어떤 HTML 태그에 이런 아트리뷰트를 자연스럽게 주고 싶은데 뭔가 특정한 로직을 주입해야 될 때 스프리드 오퍼레이터를 종종 사용합니다. 프롭스로 컴포넌트도 역시 줄 수 있어요. 여러 개의 컴포넌트 프롭스를 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children이랑 name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카드에 children이라는 프롭스를 선언했고, 자 이렇게 jx 태그 내에 중괄호로 js 로직을 주입하는 것처럼 children 프롭스를 그대로 줬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 프로필 컴포넌트로 보시면 이렇게 카드가 랩핑되어 있는데 카드 내부에 이렇게 아바타 컴포넌트가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children을 통해서 어떤 컴포넌트를 랩핑화 시킬 수 있고 그 내부에 컴포넌트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렌더 프롭스 패턴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JSX의 JS 로직은 JSX를 리턴 함수도 가능하다는 개념에 착안해서 작성하는 프롭스 패턴입니다. 여기 보시면 카드라는 컴포넌트에서 렌더 밸류라는 것을 호출해서 프롭스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프로필에서는 아무튼 카드를 컨슈머하니까 어떻게 사용하냐면 렌더라는 것에 이렇게 JSX를 리턴을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이 카드라는 함수 내에서 뭔가 밸류가 선언되어 있고 초기화되어 있고 그렇겠죠. 프롭스에 대해 아셔야 될 게는 프롭스는 리드 온리예요. 그래서 불변성을 지켜줘야 되는데요. 부모 컴포넌트에 다른 프롭스를 전달하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 프롭스는 벌어지고 결국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기존 프롭스가 차지했던 메모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냥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프롭스가 이런 불변성이 지켜야지 아무튼 자바스크립트의 가바지 컬렉터가 작동해야 돼서 메모리 누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롭스 변경을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뭔가 업데이트가 되게 일어나야 될 때는 저희가 나중에 배울 setState 함수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프롭스는 예약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름은 리액트에서 예약되어 있으므로 되게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섹션은 이 프롭스를 설정할 때 이런 이름을 쓰면 안 되는구나 정도 알면 돼요. 왜냐하면 소개해 드릴 게 좀 리액트에 대한 나중 개념을 다루고 있어서 그냥 여기에 소개되는 건 좀 기억해서 쓰면 안 되겠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키프롭스가 있는데요. 키프롭스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아무튼 이렇게 배열 형태로 이렇게 렌더링을 했어요. 그러면 리액트 내에서 이런 주의사항이 뜨거든요. 너 이거 배열 렌더링 하는데 각각의 이런 차일드는 키프롭스가 있어야 돼.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JS 로직을 통한 반복 JSX 렌더링 할 때 키프롭이 필수다. 사실상 필수예요. 반필수가 아니라. 아무튼 키를 전혀 지정하지 않으면 리액트 인덱스를 자체적으로 사용하는데요. 되게 버그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맵 펑크션 할 때도 그냥 첫 번째 인수로는 밸류가 오고 두 번째 인수로 인덱스가 오는데 인덱스를 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사용하겠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키 프롭의 밸류는 형제 간의 유니크, 변경 불가한 특성을 가지고 그렇게 작성해야 되는데요. 키는 각 컴포넌트가 어떤 배열 항목에 해당하는지 리액트에 알려주어 나중에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배열 항목이 정렬 등으로 인해 이동되거나 삽입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경우 중요해집니다. 하여튼 리액트는 배열 렌더링 할 때 키 프롭스를 통해서 추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폴더만 봐도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확장자는 달라도. 근데 그걸 아무튼 컴퓨터는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걸 구분하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 배열 렌더링 했을 때 이런 형제 항목 간의 항목을 구별하게 숙달하는 역할이 키 프롭스다 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랩프라는 것도 있어요. 리액트 18 버전에서는 약간 이게 좀 다른데 아무튼 지금은 강의 찍을 때 리액트 19가 나왔으니까 리액트 19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랩프라는 프롭스가 또 예약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배울 유즈 랩프라는 걸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롭스예요. 랩프에 대해 좀 미리 보기하자면 리액트가 관리하는 돔 요소에 접근 시 종종 사용하게 되는 프롭스가 랩프라고 사용하면 되고 유즈 랩프의 경우에는 값이 바뀌어도 리렌더링이 되지 않는다. 네, 아직은 배우지 않은 거라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면 되겠습니다. 리액트 내에서도 저희가 사용자 전용 컴포넌트 말고 빌트인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호스트 컴포넌트예요. 호스트 컴포넌트 그냥 HTML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로스 역시도 HTML 표준에 맞춰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H1, P, div, svg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프라그먼트인데요. 프라그먼트는 JX를 감쌀 수 있으나 렌더링 결과 돔의 엘리먼트 생성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아예 비어있는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react.fragment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JSX에는 무조건 부모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CSS나 아니면 어떤 저희들이 마크업을 작성할 때 무의미한 div를 굳이 씌워야 되지 않는 상황이 나와요. 그냥 아까 뭐 이미지 태그가 연속으로 그냥 2개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굳이 뭐 태그를 부모에 랩핑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프라그먼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스트릭트 모드가 있는데요. 스트릭트 모드는 개발 모드에서 작동하는 컴포넌트고 리액트 자체에서 이런 불필요한 렌더링을 이따가 배울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그런 패턴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디버깅용으로 나온 겁니다. 프로파일러는 이런 성능 측정용 컴포넌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종종 나왔던 개념인 렌더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리액트 내에서 그 렌더라는 용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브라우저 동작 방식을 공부하신 분들은 크리티컬 렌더링 파스라는 물론 지금 공부하지 않아도 나중에 접할 개념인데요. 여기에서도 그런 렌더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면에 직접 그린다. 근데 이거와는 다른 개념인 걸 명시해 둬야 됩니다. 리액트 내에서 렌더라는 그런 용어가 존재한다. 그래서 리액트 공식 문서에 설명에 따르면 렌더링은 리액트에서 컴포넌트를 호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렌더에 대해서 그런 좀 이해를 쉽게 하기에 유래를 보자면 아마 되게 저 옛날 제가 개발할 때만 해도 그런 클래스 컴포넌트가 없었는데요. 아무튼 되게 옛날에는 리액트 컴포넌트가 펑크션이 아니라 클래스였어요. 그래서 클래스 컴포넌트는 여러 메서드가 있는데 그중 렌더 메서드가 존재했고 렌더 메서드가 호출됐을 때 리액트 엘리먼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한번 클래스 컴포넌트 예시를 챗 GPT한테 부탁해서 생성해 봤는데요. 물론 이거에 대해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리액트 세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과 되게 연관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콘스트럭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메소드도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스테이트라는 그런 값도 있고 아무튼 있죠. 뭐 바인드도 해주고 네, 그렇게 보면 하여튼 보셔야 될 거 그 렌더라는 메서드인데요. 렌더라는 메서드에 JSX를 리턴을 해줘요.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봤죠. 펑크션 컴포넌트에서도 그냥 JSX 리턴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렌더란 메소드 JS를 리턴하고 이 함수가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JSX가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그러니까 JS가 아니라 그 엘리먼트가 생성이 된다 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럼 펑크션 컴포넌트도 아무튼 이게 비슷하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펑크션 컴포넌트가 호출돼서 JS를 리턴을 했다는 것은 엘리먼트가 생성이 됐다. 더 설명해볼까요? 현재 렌더 메소드 자체가 펑크션 컴포넌트가 됐어요. 펑크션 컴포넌트가 호출되는 것이 렌더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 또 정의가 났어요. 호출이 되는 것이 렌더. 그래서 실제 돔에 반영하기 전 리액트 엘리먼트를 반환하는 것이 렌더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정의로 그 버추얼 돔을 실제 돔에 마운트하는 메소드를 칭하기도 해요. 근데 위에서 소개한 그 함수 호출이 됐다는 의미가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입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뭐 리액트 내에서 이런 걸 API가 있는데 이 API에서 렌더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한다. 이것도 역시 렌더라고 볼 수 있겠죠. 버추얼 돔 리액트의 되게 핵심 철학이죠. 근데 그걸 알기 전에 자료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리액트는 엘리먼트 생성 시에 결국 JS 메모리에 파이버 트리 형태로 저장하고 이를 버추얼 돔이라 불러요. 파이버 트리는 트리의 연결 리스트를 첨가한 그런 자료 구조인데요. 그런 식으로 인 메모리에서 되게 버추얼 돔을 되게 리액트가 이렇게 다루고 적절한 때에서 그걸 돔에 뿌려준다. 이러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룰의 렌더 메서드의 인수가 버추얼 돔의 룰이다. 여기 위에 딱 보시면 컴포넌트가 이렇게 루치 되겠죠. 버추얼 돔은 결국 트리니까 트리의 루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각 노드는 객체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객체에 또 객체가 중첩돼 있으면 되게 트리 자료 구조는 그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버추얼 돔을 리얼 돔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일단 초기에는 그 룻 컴포넌트로 호출을 해요. 크리에이트 룻에 있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초기 렌더링이라고, 이 업데이트가 발생할 때 업데이트를 트리거한 컴포넌트를 호출합니다. 업데이트로 인해 컴포넌트가 호출될 때는 리렌더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렌더링이 발생할 때는 재기적으로 자식 컴포넌트로 호출해요. 재기 함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커밋을 합니다. 커밋은 저희 git 커밋과 다른 리액트 내부 용어인데요. 초기 렌더링은 그 append child, 이전 실습 때 본 메서드죠. 그것을 통해서 생성한 모든 노드를 화면에 표시한다. 리렌더링의 경우 돔이 리렌더링 출력과 일치하도록 돔을 업데이트 해준다. 이렇게 초기 렌더링과 리렌더링의 경우 커밋하는 과정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커밋을 한 뒤에 돔이 업데이트 되고 브라우저가 그렇게 해서 다시 화면을 그릴 거예요. 이때 브라우저의 렌더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버추얼 돔은 두 개이며 차이를 계산하게 돼요. 그래야지 커밋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커밋은 비교를 통해서 돔을 업데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버추얼 돔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diff를 계산해서 리렌더링 시 리액트는 실제 변경된 부분만 돔이 업데이트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리액트 내에서 리렌더링이 진짜 모든 컴포넌트 트리에서 다 됐다고 해도 돔에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래서 리액트가 변경점을 계산해가지고 실제 변경된 부분만 업데이트 되도록 해요. 업데이트 하는 것은 나중에 setState 이런 거 배우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아무튼 그 리액트의 그런 핵심 개발자인 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댄이라는 사람은 이런 버추얼 돔이 하는 밸류 UI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해요. 근데 많은 자료에서 버추얼 돔이란 표현을 써서 이 스터디도 버추얼 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댄이 직접 쓰는 트위터인데요. 리액트는 밸류 UI다. 그래서 UI는 밸류고 뭐 스트링이나 배열과 같다. 이렇게 뭐 트윗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리액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리액트의 내부적으로 어떻게 아키텍처가 정의되어 있나. 우선 익스터널은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는 건데요. 리액트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것은 버추얼 돔의 노드를 생성하고, 그래서 자체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저희들이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훅과 같은 리액트 API의 인터페이스를 선언해줘서 저희가 쓸 수 있게 합니다.
리액트 돔은요, 버추얼 돔을 돔에 반영하는 것. 저희들이 뭐 이벤트 핸들러를 리액트에서 정의를 했으면 그걸 돔에 반영하는 걸 역시 리액트 돔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네,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은 내부 패키지가 있는데요. 리액트 리콘실러라고, 이걸 리액트 내 그런 컴퓨터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 파이버 트리라고 해요. 다른 말로 파이버 아키텍처에 기반해서 버추얼 돔 업데이트 시에 어떤 것을 바꿔야 할지 리액트 리콘실러가 개선해주고, 그리고 리액트에는 그냥 훅의 인터페이스만 있다 했잖아요. 리액트 리콘실러는 훅에 실제 동작이 있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요약하자면 리액트와 리액트 돔만 사용하고 내부적으로는 리액트 리콘실러랑 컴퓨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강의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뺐습니다. 네. 네, 이제 리액트 프로젝트 생성하는 법에 대해 배울 건데요. 그래서 아셔야 될 게, 그 쿠잇 이전 강의자도 그렇고 몇 개 자료 보니까, 물론 주변 사람 이야기도 듣다 보니 그 크레이트 리액트 랩이라는 걸로 사용해서 리액트 프로젝트 생성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막 강제할 수 없지만, 네, 되게 비건장합니다. 왜냐하면 리액트 팀 내에서 이걸 폐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유지 보수가 중단이 됐고, 그래서 리액트가 제시하는 건 프레임워크 사용하거나 아니면 빌드 툴로 마이그레이션 해라. 프레임워크의 예시를 보자면, 여기 보시면 뭐 Next.js 있고 리액트 라우터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 너무 기계 파고드는 건 좀 오버인 것 같고, 제가 추천하고 실제로도 현업에서든 아니면 많은 프로젝트에서 잡을 수 있는 건 비트로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로 리액트 프로젝트 어떻게 생성하냐, 이 명령어를 치면 되는데요. 이 명령어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터미널을 킨 디렉토리에서 이 week4 렉처하는 폴더가 생기고, 이 폴더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리액트 템플릿으로 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아무튼 방화 프로젝트 중에도 그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대부분 비트를 사용할 건데요. 아마 제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이름을 명시해주고, 그 다음에 템플릿으로 사용할 시술은 못하고요. 사용할 기술에 대해서 템플릿을 지정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를 이렇게 생성했으면 이 폴더로 이동한 뒤에서 npm 인스텔로 의존성을 설치해주면 돼요. 템플릿에 대해 이렇게 되게 많은 템플릿인데요. 바닐라는 그 바닐라 자바스크립트고, 바닐라 TS는 저희가 육제 배울 타입스크립트고요. 그리고 리액트는 저희들이 방금 만든 템플릿이고, 리액트 TX는 타입스크립트 리액트, SWC는 그 저희가 이전 강의에 소개드렸던 되게 빠른 트랜스파일러, 러스트로 만든 트랜스파일러를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P-리액트는 리액트를 경량화한 건데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주변을 봤을 때 기준이고요. 아무튼 리액트 템플릿을 사용하면 됩니다. 현재 디렉토리에 그냥 프로젝트 생성하려면 프로젝트 이름으로 이렇게 명시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점을 사용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게, 이거 당연히 복사해서 쓸 거지만 대시 중간에 있는 거 빼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졌냐 보면 패키지.json이 우선 만들어졌을 거예요. 당연히 npm 사용하시는 분이면 볼 파일인데, 당연히 이것도 npm으로 의존성 관리하다 보니까 패키지.json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속성은 타입, 스크립트, 디펜던시, 데브 디펜던시인데요. 타입은 그 ESM 사용하도록 그 노드.js에서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냥 모듈로 설정하면 되고요. 스크립트는 그 npm run 땡땡땡으로 실행 가능한 스크립트들을 명시해 준 거고요. 그래서 예제로 npm run dev로 개발 서버 시작하고 npm run build로 프로젝트 빌드하면 돼요. 디펜던시는 그 저희들이 직접 서비스에 사용하는 의존성들을 명시해줘요. 그래서 리액트를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데브 디펜던시는 개발 시험에 사용되는 의존성, 뭔가 개발자 도구와 관련됐거나 아니면 그냥 뭔가 저희 프로젝트 내에서 그런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도구들에 포함되는 건데요. 그래서 뭐 비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ESLint도 포함됩니다. ESLint는 밑에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면 온라인 아이디로 생성을 했고 npm 인스텔까지 한 모습인데요.
보시면 패키지.json에 이렇게 타입 모듈이 돼 있고, 네, 스크립트스에 dev랑 빌드가 있고, 디펜던시스에 리액트랑 리액트 돔 있고, 네, dev 디펜던시스에 바이트랑 그다음에 뭐 바이트 JS 관련 의존성이 설치된 모습입니다. 비트 config.js는 그 비트 번들러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리액트 플러그인을 사용할 건데, 리액트 플러그인 쓰면 알아서 리액트 플러그인이 리액트 프로젝트 빌드 해줍니다. JSX를 JS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걸 알아서 번들링 해줘서 저희들이 좋은 빌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비트는 그 룰업 기반이라서 뭔가 커스텀 할 때는 그 룰업 문서 보면서 하면 됩니다. 또 다른 플러그인들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 추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비트 플러그인 SVGR은 SVG를 리액트 컴포넌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이고, 이거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얘도 여러가지 플러그인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define config으로 디폴트 익스포트를 하고 있고, 여기 플러그인에 보시면 리액트가 사용되고 있죠. 퍼블릭은 그 정적 자산을 스태틱 에셋들을 저장하는 곳인데요, 이거는 그냥 바이트가 따로 처리 안 하는 곳이에요. 퍼블릭 경로 에셋은 그 어떤 파스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퍼블릭 내부에 logo.svg가 있다면 그냥 logo.svg 이 경로로만 하면 되고, 퍼블릭에 또 하위 폴더로 뭐 퍼블릭 폰트 뭐 프리텐다드 좀 우프 뭐 이런 파일이 있으면 폰트 프리텐다드 우프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은 빌드 시에 바로 보통 따로 설정 안 하면 그 디스트라는 폴더가 빌드 결과물이 생기거든요. 아무튼 디스트에 그 퍼블릭의 내용물이 바로 복사가 됩니다. 퍼블릭의 자산은 그래서 어디서 사용하냐면 그 이미지 태그의 src 속성 아니면 패치로도 저희들이 통신해서 접근 가능하고, 그리고 링크 태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퍼블릭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svg 파일이 있는데요, 뭐 이게 뭔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이 번개 모양 아이콘 있잖아요, 이게 비트의 로고인데 이 로고를 svg로 표현한 겁니다. src 내부에는 저희의 그 리액트 로직을 작성할 건데요, 대충 보시면 뭐 JSX 파일 있고, 네, CSS 파일 있고, 나중에 저희가 또 JS 파일 또 다른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main.jss에는 그 리액트 돔의 create root API, 여기 보시면 root id를 가진 요소를 찾아와가지고 다음에 렌더를 합니다. 어떤 걸 렌더를 하냐? 앱을 렌더를 합니다 라는 로직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id가 루틴 요소에 리액트 컴포넌트들을 그 밑에 렌더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릭트 보드는 아까 봤듯이 그냥 단순 개발용 디버깅용 컴포넌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포트 CSS라는 좀 특이한 게 있죠. 왜냐하면 그 익스포트와 임포트는 그 자바스크립트 모두만 가능한데 CSS가 있네요. 이건 그냥 번들러가 처리해 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CSS 같은 경우에는 그 번들러가 이렇게 임포트 구문 발견했을 때 아주 링크 태그에 이런 CSS 파일들을 넣는 식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아무튼 원래 허용되지 않은 구문이지만 번들러가 허용을 강제시켜줬고 변환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add.jsx는 이 오른쪽에 화면 보이시면 이런 게 있죠. 이게 그냥 저희 프로젝트 처음 초기화할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마크업이 이렇게 JSX로 작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배울 use state라는 것도 나옵니다. 여기 또 CSS를 임포트하고 있고요. 퍼블릭 에셋을 또 이렇게 임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번들러가 해주는 거고요. 원래 근데 보통은 src로 사용을 하지 임포트를 굳이 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아무튼 이 디폴트로 생기는 예제가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이 화면에 대한 구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개발할 때 이걸 다 지우고 저희들이 새로 로직을 작성하고 컴포넌트 추가하고 그렇게 하겠죠. 이제 index.html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요것은 이렇게 HTML인데 별거 없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생겼잖아요. 저희들이 뭔가 빌드를 한 뒤에 배포를 하면 이 index.html을 서빙할 건데, 뭐 자바스크립트와 CSS들도 어떻게 이 별거 없는데 이 화면이 나왔냐. 여기 보시면 create element가 아니라, 잠깐만요. 네, create root, 죄송합니다. create root로 그 id가 루트인 엘레먼트를 찾고, 그 밑에 리액트 컴포넌트들을 실제 브라우저에 뿌려주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루치 id가 있고, 한번 아무거나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사라질 겁니다. 사라졌죠? 오른쪽에 보시면.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고, CSS는 나중에 이걸 빌드하면 번들러가 import css 구문 찾아서 링크 태그에 넣어줄 겁니다. 여기서도 그 헤드 태그를 하죠. 웹사이트에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걸 직접 조작할 수 있어요. 뭐 마지막은 ESLint. 이건 세션 때 다룰 수도 있는데요. ESLint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복잡한 파일들이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 그 ESLint도 그 트랜스파일러처럼 AST를 구축해요. 그 다음에 그 AST를 통해서 뭐 하냐면, 저희들이 뭔가 더러운 코드를 작성하거나 뭔가 버그가 발생하기 쉬운 코드를 작성했을 때 이걸 에러를 띄워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코드를 진단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기준점에 맞지 않으면 에러를 띄워주고, 옛날에 프로젝트 해보신 분이면 가끔 임포트 구문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썼을 때 그 에러가 띄워지는 모습 봤을 텐데, 그 에러의 원인이 ESLint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이 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튼 이런 ESLint에 관련된 규칙을 추가하고 그럴 수 있다, 이런 파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리액트가 다 끝마쳤는데요. 첫 강의만큼 되게 리액트에 대해 응용보다는 그냥 리액트가 어떤 것이다에 대해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뭐 이게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호기심이 든다면 리액트 공식 문서를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ESLint가 궁금하다면 뭐 나중에 세션 참가하셔도 되고, 더 찾아보시거나 한번 갖고 놀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리액트에 대해 뭔가 어떻게 동작하고, 그리고 리액트 프로젝트의 각각의 파일들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리액트의 원리라 하면 뭐 JSX, 그 다음에 버추얼 돔, 그리고 렌더라는 용어과 커밋이라는 용어, 이런 것에 대해 배웠고, 그리고 컴포넌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JX와 컴포넌트의 규칙은 어떤 거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배워두시면 나중에 추후 있을 리액트 강의도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따라올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